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앙대학교 문태원 교수입니다. 오늘 건강대학 여러분들께 그리고 가족 관련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드리는 내용은 강의 내용의 이제 주된 그 주제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게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국가의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잘 이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방과 국가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노트를 공유를 하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자, 여러분들 공유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코비드 19과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강의의 전체적인 차례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곤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하고 지속 가능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987년도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죠. 유엔에서 이제 우리들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엔이 이 보고서를 내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공업화의 속도라든지 자원 사용의 속도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이 오염물질의 배출의 속도가 그 당시의 추세대로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세계가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이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연구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결론은 지금까지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세계 지구촌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와 이 템포로 발전이 양적으로 계속 팽창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힘든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장의 한계까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발전 정책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는데요. 이 세계 금융 위기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뭐 이게 사태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980년대 이후에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성장 모델로 세계가 세계화를 이제 통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양적인 팽창을 이제 그 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계하고 기업 간의 어떤 그 무한 확대 재생산 모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되게 되고 굉장히 무한 경쟁과 성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탈규제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미국은 이 대공황이 다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실패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대공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촘촘한 규제를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유 세계화, 이 자유주의적인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주의적인 경제 성장 모델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런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이제 각 금융기관들은 펀드를 이제 팔면서 이 펀드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파는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팔게 되어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이 펀드를 이제 사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지나친 팽창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이제 또다시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때 실직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실직에서 이제 회복하지 못해서 실업자로 또는 이 거리에서 이제 잠을 자는 노숙자로 이제 전락해서 미국 각지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큰 타격을 받았었죠. 근데 그러면 코로나19가 어떤 연유에서 이제 그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이 극단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이 굉장히 무차별적인 개발 정책을 가지고 왔고 이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영역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영역들이 서로 이제 겹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개발을 통해서 이제 산림이나 또는 산을 개발해 들어가면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던 장소들이 이제 침범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이 사람과 동물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고 동물들에게만 있던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이제 옮아오게 되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던 뭐 에이즈나 에볼라나 사스나 메르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별개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과잉 성장을 추구해왔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성장 모델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라고 이제 보이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대응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뭐 어떤 보통 국가들보다도 전혀 낫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라고 하면 과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선진국들이 개도국보다 이런 위기 상황에 더 낮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발전된 국가들을 선진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발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면 왜 발전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 논의가 더 필요하게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한 가지는 예측 가능한 미래. 지금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에 살 것인가. 두 번째 미래는 실현 가능한 미래, feasible futur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예측에 기반한 미래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예측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기술과 자본이 지금의 상태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미래에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실현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 어느 정도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미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이제 있습니다. 이 미래는 지금 과연 이런 추세대로 계속 나갈 때 소위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뭐 이런 추세로 나갈 때 우리가 미래에 살 수 있는 살게 되는 미래는 뭐 여러 가지 뭐 AI와 4차 산업혁명 또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로봇이 빅데이터를 탑재를 하게 되어서 이제 인간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잠식해 들어오는 그래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인간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이 미래를 이런 미래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이제 하고 있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미래를 하나씩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핀 공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일을 이제 하면은 이 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해도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핀을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고 되니까 나머지 4시간은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일에만 투자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4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이런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가 이제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 생활이나 현실 세계에서는 공장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한 공장, 자본이 굉장히 많은 이런 공장이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공장이 이제 도산하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큰 공장들이 이제 핀을 공급하게 이제 될 테니까 결국은 나머지 적은 노동자들로 필요한 이 핀을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일의 시간은 또다시 8시간 또는 그보다 더 이상 많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과연 기술 발전을 통해서 4시간 일을 하고 4시간을 자기 개발에 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큰 제조업체나 큰 기업체들이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 작은 기업체들이 도산을 하면서 생존한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이런 피곤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상적으로 첫 번째 4시간 일을 하고 4시간을 자기 개발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를 하는 이런 세상들이 이제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4시간 일을 하고 나머지 4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고 또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문화와 예술,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역량이, 능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질 것이고 사람들의 역량이 커지는 사회는 그 사회의 역량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또 창조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창조적인 사회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그렇지만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러면서도 교육과 예술과 창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발전된 사회에서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이 미래 세대 필요 충족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이다.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애매한 말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집에 수입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 현재 부모님과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제 같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적정한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저축도 할 것이고 300만 원 안에서 적정한 규모를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도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또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그 자식들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원하는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저해받지 않는 그런 가계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300인데 뭐 500만 원, 600만 원씩을 쓴다고 하면은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집은 파산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식 세대, 미래 세대들은 후에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저해받는 그런 소비 생활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국가나 지구 사회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지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 현재 세대에서 토지나 지하 자원이나 또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림이나 숲을 이런 것들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구 개발하고 마구 채취하고 마구 이제 이용을 해서 이게 자원이 다 고갈된다고 하면 우리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발전이 이제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겪고 있고 이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점점 더 홍수도 많아지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도 많아지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또는 경제 성장의 패턴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의미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사람하고 자연 간의 관계를 공생과 협력의 관계로 새로이 정립하는 발전이고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변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그래서 사람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그런 자유로서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이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역량의 발전을 통해서 최대한 성취시킬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모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인도의 유명한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아마티아 센이 주장했던 자유로서의 발전,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역량의 증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이야기이고 모든 발전은 이런 발전을 목표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는 지속가능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든 가치를 다 포용하는 포괄적인 포용 가치로서 이제 지속가능주의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공평하게
변화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발전 그리고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정치와 좋은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굉장히 생산적이고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생산, 기술, 행정, 국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적정한 삶의 질, 아주 낭비적인 삶이 아니라 굉장히 적정한 필요의 충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삶의 질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유로서의 발전을 통한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것이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발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겪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제 목표이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이런 발전 그리고 이런 지나친 양적 위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수인성 인수 공통 전염병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굉장히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IPCC 4차 보고서하고 이제 5차 보고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상태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보다도 훨씬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해수면도 훨씬 더 많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도 굉장히 심하게 올해 홍수나 또는 폭풍처럼 이런 빈도가 계속 잦아지게 되고 피해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물 종들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직면하게 되어서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그래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도 이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발전이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국민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64년도에 수출액이 뭐 1억 불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이 뭐 6,055억 불로 이제 증가가 이제 되고 국민소득이 63년도에 1인당 110불이었던 것이 이제 3만 불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지수나 또는 뭐 이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합계 출산율이 뭐 0.82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국제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나오는 이런 상태이고 노령화 지수가 이 119.4 그래서 100명당 65세 고령자 수하고 유소년 인구수를 나눈 것이 이제 119.4니까 유소년 인구보다도 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더 훨씬 더 많게 이제 되는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5분위 배율 격차가 점점 더 이제 벌어지고 이 자살률 같은 것들도 OECD 국가 중에서 뭐 거의 10년 이상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목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이제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식의 발전, 새로운 방식의 이제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대표적인 노력 중에 한 가지가 GDP가 주는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를 개선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 정확하게 이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GDP 대신에 참발전 지수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자는 이런 논리들이 학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그래프는 GPI가 이 연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오는지를 이제 GDP의 자료를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 비추어서 이제 수정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1980년대까지 이제 뭐 이 세계 선진국가, 중진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뭐 대체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향상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에는 굉장히 정체되거나 침체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앞에 17개 나라들이 이제 합해서 평균을 해서 한 축은 이제 GDP, 한 축은 GPI로 참발전 지수로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GDP가 한 6,000불에서 7,000불까지는 GPI가 계속 GDP가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가 상승을 해도 올라가도 GPI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 발전의 정도는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GDP의 성장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 높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시킬 수가 있다는 이런 실증적인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 이것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과 이제 제가 같이 이 연구를 한 중간 결과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GDP하고 GDP와 이제 GPI를 이제 추이를 이제 보면은 이게 위에 이제 이 붉은색이 이제 GDP의 이제 선이고요. 이 밑에 이제 푸른색이 이제 GPI인데 이게 뭐 추세는 이제 거의 이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양자의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GDP가 올라가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도를 결코 달성하지 못하고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다른 경제 발전의 모델을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세 가지 형태의 경제 성장의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하급 수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하급 수직의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서 기하급 수직의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과잉 성장을 이제 하게 되고 과잉 성장 후에는 이제 붕괴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와 생물종의 멸종을 그대로 방치할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붕괴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패턴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태적인 균형 성장의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양적인 팽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양적인 팽창을 멈추고 질적인 발전을 하자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동태적 균형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의 목표를 이제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 이 정립을 해서 이것을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책임지는 부서가 보통 총리급 부서 또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담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이 전체 정책을 총괄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굉장히 다양한 1번부터 17번까지의 목표는 거의 정부 전 부처에 걸쳐져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다양한 정부 부처들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이런 조정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속 부서도 아니고 이 총리 직속 부서도 아니어서 조정과 통합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들이고, EU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의 방향과 발전 정책의 방향으로 이제 그린딜 정책들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이 재원 마련의 방법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정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뭐 정부가 굉장히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정부, 기초자치정부 간의 어떤 수직적인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수평적인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지지도 받아야 하고, 이 통합적인 수미일관한 이런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이제 될 것이고, 그게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평가가 되고 다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고위급 정치가들이 이 지속 가능 발전이 우리나라의 체질과 이 국가의 어떤 이 경쟁력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굉장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진정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때, 이것은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선도적인 시도가 먼저 나올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정책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의 주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제 전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 생태적인 감수성, 또 교육에 의한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화적인 설득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도 지속 가능한 문화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구조적인 힘들이 여기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이나 여러분들의 의식들이 정말 미래 세대가 오늘과 같은 비슷한 그런 적어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환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행동에 옮겨갈 때 이것이 굉장히 구조적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과 토론을 몇 가지 넣어두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대가 책임지는 미래 세대의 삶을 오늘날 책임 있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